속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중단하는 합의에 도달하면서 심각한 경제 충돌 위기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합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고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일단 심각한 경제 충돌을 피하기로 합의를 했네요. 네, 미국 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무역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셈인데요. 비록 두 나라가 심각한 경제 충돌 위기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번 합의가 계속 이어질지 또는 실질적 성과가 있을지 여부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이 런던에서 이틀간 긴박한 협상을 벌이고 상호 경제 제재 조치 중 일부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른바 핸드쉐이크 어그리먼트, 악수 합의에 도달을 했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에 격화됐던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일부나마 완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양국이 서로 부과했던 제재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그 자체로 파격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수준,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앞서 이번 합의가 유지될지 또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합의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합의를 한지 잉크가 지금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죠. 네. 지난 5월 달에 체결됐던 비슷한 합의도 오래 가지 못한 채 무너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번 합의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성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합의가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관세 무역 갈등을 촉발하기 이전, 그 전 상태로 되돌리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 뭐 새로운 두 나라 간의 무역 협정, 특별한 내용은 없이 결국 제자리 걸음, 도돌이표로 왔다는 그런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뭐 어떤 합의가 있으면은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또 이 조건이 또 제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크레딧이 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이 과격한 무역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좀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집권 이후에 줄기차게 공격 일변도에 터프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략이 과연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를 두고 의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달 동안의 긴장과 경제적인 피해만 초래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우리 한인 경제에도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미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캘리포니아의 많은 한인 중소상공인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A 코리아타운을 비롯해서 뉴욕, 애틀란타, 댈러스, 시카고에 집중된 한인 자영업자들이 중국산 소비재, 식자재, 생활용품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단행했던 관세 인상 조치가 이런 제품들의 도매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렸고 결국 한인 소매 유통업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한인 마트와 도매상, 생활용품 판매점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것이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가 실제로 관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이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의 도입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잡화류, 전자제품, 부품, 생활용 식품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들 제품의 원가 안정이 곧장 한인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도 지금 남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아직도 그 불확실성인데요. 이번 합의가 정식 조약이 아니라 구두 수준의 잠정 합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주일 전에 파기됐던 전례처럼 또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한인 상공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을 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업계나 뷰티 서플라이 업계와 같이 원자재와 제품 단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 있죠. 향후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서 가격 전략을 지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미중 무역 갈등이 단순히 수입품 가격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안에 있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경제적 자립성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요. 중국과의 경제적 긴장이 나올 때마다 미국 내 반중 정서와 맞물려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경계심과 오해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인 사회 역시 타격을 입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나 바이러스 발언 때문에 애꿎은 한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긴장이 다시 점화될 경우에는 비슷한 사회적 분위기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또 무역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도 걱정이고 이러면은 이제 한인 그 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합의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인 세부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자기네 나라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언제든 이번 협상 내용을 또 번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합의를 체결한 뒤에 이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압박 수단을 제시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전략을 펼쳐온 과거가 있죠. 이 같은 점은 한인 기업가들에게 단기적인 기대보다는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경제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중국 외 지역으로의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말고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로 수입선을 바꾸거나 미국 안에 있는 현지 생산 비율을 확대하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것 역시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 채널을 가진 대형 업체에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같은 전략이 결국 그림의 떡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무역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에, 한인 시장에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구조적 불안정성과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상공인들 단기적인 수익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다각화, 리스크 분산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CNN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캘리포니아 주에 이 가솔린이 아니고 가스로 움직여지는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시키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맞아요. 뭔가를 예. 좀 반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도 이거 LA가 이번에 그 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반 트럼프 움직임에 아주 선봉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 가디언 신문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이민자 권리 침해에 맞서는 저항을 주도해 왔었습니다. 1,000만 명의 LA 카운티 인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히스패닉계인데요. 그 LA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에 가장 강하게 들고 일어난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가디언에서 짚었습니다. 불과 179년 전까지 멕시코 영토였던 LA는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 이미지와는 달리 미국 안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인종차별과 탄압의 역사가 있다고 이 영국 신문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LA의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들을 경계하는 보수적인 백인 사회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탄압도 커졌고 그럴 때마다 LA 주민들이 굴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이런 인종차별과 당국의 탄압은 65년도와 92년도 LA에서 대규모 흑인 폭동 사태로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캐런 베스 LA 시장을 포함해서 LA의 많은 정치 인사들 중에는 90년대 이민자 권리 투쟁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최근인 5년 전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흑인 민권 운동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이런 시위에서도 LA의 여러 이민자 집단들이 앞장서서 데모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시민권을 지닌 LA 시민들도 이민자였던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기억하면서 정부의 단속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번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네, 미국의 노동력 하면은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그 중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카워시 업체에도 거의 90% 이상의 남미계 이민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위도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중남미에서 이민 오신 분들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는 뭐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똘똘 뭉치게 될까요? 네,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텍사스, 플로리다 등지에서는 지역 경제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히스패닉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민, 치안, 불법 체류자 이슈에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LA 데모를 계기로 이들에 대한 시선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앞으로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정하자면 이번 시위를 계기로 중남미계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시위의 폭력성 그리고 불법 행위를 부각시키면서 전체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성향의 정치인들은 이 같은 사태를 내년도 중간선거 또는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활용할 이슈로 삼을 그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시위를 억제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활동 강화 또는 도시 안에 있는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에 대한 반발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위 영상 중에 일부가 자극적인 제목 또는 왜곡된 설명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되면서 히스패닉 이민자를 일률적으로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이 특히 범죄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보다 직접적인 불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해서 중남미계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시위 본질이 경찰의 차별적인 검문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항의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흑인 커뮤니티 그리고 아시아계 커뮤니티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유색인종 커뮤니티 전체가 겪는 구조적 차별이었다 이런 점을 들면서 이번 사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소수계 단체는 경찰 개혁 그리고 커뮤니티 자치 확대 또 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LA 시의회 진보 성향 의원들의 말을 따르면 이번 시위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정당한 분노의 표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경찰 예산 감축 또는 커뮤니티 주도형 치안 구조 전환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중남미계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인 참여와 조직화를 이루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LA 시위 중남미계 이민자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티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와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공동 의식을 갖게 된다. 아이고, 저는 뭐 50년 살아봤습니다만 나는 그거는 전혀 뭡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네, 다 각자 따로 생각하지 절대로 우리는 공동 커뮤니티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어젯밤 다운타운에서 밀려온 시위대가 한인타운까지 들어오면서 우리 한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LA 전체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시위 진압의 최전선에 있는 이 LAPD 내부에서도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APD 짐 맥도널 경찰국장이 이례적인 내부 메시지를 보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LA 시위 속에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자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식당을 찾아가 보라라고 LA 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에 있었던 LA 한인타운 시위 소식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어제 시작된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시위대는 어젯밤 9시쯤 LA 한인타운에 진입했습니다. 윌셔와 알렉산드리아 부근에 도착한 게 밤 9시쯤이었습니다. 다운타운에서부터 걸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윌셔하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아이고. 걸어서 행진한 시위대도 행진하면서. 있었고 또 차를 타고 중간에 차를 타고 온 시위대도 여기 있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다운타운까지요? 금방이에요. 다운타운. 네. 우리 한인타운이 그러니까 다운타운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와. 그렇게 윌셔 블루버드엔 80명 정도, 한 100명 정도 많아야 100명 정도가 행진했고요. 시위대가 이제 웨스턴 애베뉴를 만나니까 북쪽으로 꺾어서 웨스턴 애베뉴를 따라 걸어갔는데요. 일가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베벌리 블루버드를 넘어서 일가쯤에 도착했을 땐 시위대 규모가 꽤 줄어들어서 한 40~50명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이제 웨스턴 애베뉴와 그쪽 베벌리 쪽에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됐었어요? 경찰은 모두 220명이 LA 한인타운 시위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그 웨스턴 애베뉴 양방향에서 저지선을 형성했고요. 시위대를 더 이상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헬기는 총 5대가 동원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상공을 돌면서 시위대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 1시간 넘게 대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서 단순히 경찰들의 맞서고만 있었던 걸 넘어서서요. 경찰에 도발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한테 바로 앞에서 F워드 욕설을 하고 경찰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뒤로 물러서라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도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시위대 상당수가 또 휴대전화로 경찰의 모습을 촬영했다면서요? 네,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들을 향해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수가 그 자신들이 도발하는 건 딱 빼고요. 예. 이제 대체로 경찰들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만 담은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커뮤니티를 보호하자 이런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는 한인타운에서 시위를 통해서 그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스프레이로 그 그래피티 낙서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게 참 한인타운 시위 현장에 우리 한인 거주지 또 업소들 뭐 밀집 지역이어서 이게 우리의 이제 우려감이 더 커지고 또 한인들이 좀 불안해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상당수 한인 등 주민들은요. 헬기 소리를 오랜 시간 들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밤 시간대 헬기 소리 듣는 건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근데 어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밖에 상당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한인들이 불안해하면서 저희 이완 기자가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계속해서 올린 그 속보를 통해서 무슨 일인지 시시때때로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한인 업소 또 한인 업주들 안전했나요? 사실 밤 9시면 업소들이 한창 영업하는 맞아요. 시간대죠. 예. 어젯밤에도 한인 업소들은 평소처럼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위대가 한인타운까지 들이닥치자 깜짝 놀란 한인 업주들은 문을 긴급하게 닫았고요. 예. 차마 가게 문을 못 닫은 업주들은 업소 안에 몸을 피해서 대기했습니다. 중간중간 무슨 일인지 좀 나와서 살펴보고 다시 들어가서 문 잠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인 업주들은요. 미리 준비해뒀던 합판을 꺼내서 그 업소 유리창을 긴급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 이런 현황을 아주 실시간으로 보도한 거는 저희 라디오 콜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환 기자 최고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문제야.
이 한인타운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전 LA 한인회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 네. 한인회 인사들이 어제 시위가 벌어졌던 웨스턴과 일가부터 해서 한인회관이 있는 웨스턴과 올림픽까지 차를 타고 돌아봤는데 일단 특별한 피해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피해가 있는 그런 피해를 입은 업주들의 경우엔 한인회 측에 연락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 경찰도 한인타운 그 시위와 관련해서 피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겠죠. 네, LAPD도 오늘 순찰하면서 한인타운의 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네. 경찰은 시위대가 해산한 10시 30분, 어젯밤 10시 반을 넘어서서 한 밤 11시 정도까지 헬기와 순찰차로 일대를 돌며 치안 유지와 마무리 작업을 벌였는데요. 어젯밤 11시 기준 경찰은 일단 한인타운의 그래피티 낙서 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선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최근 이민 단속과 관련해서 LAPD의 짐 맥도널드 국장이 내부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짐 맥도넬 국장은 최근 LA 전역에서 벌어지는 그 이민 단속과 관련한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그 라티노 출신을 포함한 경찰관들의 감정적 갈등을 인정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맥도넬 국장은 자신의 뿌리나 가족의 이야기가 닿아 있는 지역에서 단속이 벌어지게 되면 깊고 복잡한 내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전하면서요. 경찰관들이 유니폼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여러 감정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맞아요. 언급했습니다. 네. 그동안 맥도넬 국장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여왔나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그때 LA 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재직했었는데 당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LAPD 국장으로서 스페셜 오더 40, 즉 시민권 여부만으로 검문하거나 체포하지 않는 정책을 수차례 확인하면서 지역사회와 신뢰 구축을 강조해 왔습니다. 연방 이민법 집행을 위한 협력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맥도넬 국장은 평소엔 시위대의 폭력 행위나 재산 피해 등에 초점을 맞춰 발언해 왔었는데요. 근데 이번 메시지는 경찰 내부 구성원들의 정체성, 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자신도 아일랜드 이민자 부모 밑에서 자란 경험이 있다면서 이민자 가족의 고충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드러낸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걸 두고 경찰 내부의 도덕적 딜레마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라티노 경찰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LAPD는 과거 백인 중심 구조에서 크게 달라져서요. 이 라티노 경찰관이 절반 이상을 맞아요.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에요. 시의 인구 구성과 꽤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직으로 가보면 여전히 라티노 비중이 낮다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일부 경찰관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연방 단속의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직업적 임무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직 LAPD 한 형사는요. 경찰은 현장에 나가서 돌을 맞는 사람들이라면서 국장은 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번 논란이 앞으로 LAPD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경찰과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의 신뢰는 도시 치안의 핵심적이란 평가입니다. 전직 LAPD 스왓 지휘관은요. 이민자 커뮤니티의 신뢰 없이는 LA 같은 대도시에서 협력적 치안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단속 문제를 넘어서서 도시의 정체성 또 그 커뮤니티 간 신뢰 회복이라는 보다 큰 과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에요. 캘리포니아 최고의 레스토랑 101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 리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번엔 단순히 맛집 소개가 아니라 예. 그 캘리포니아 음식 문화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이번 리스트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요리의 모든 영광은 이민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식도락 풍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이게 뭐
뭐 실제로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기여가 캘리포니아 외식 문화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신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자를 이해하려면 이민자의 의미를 찾아보려면 식당을 가서 식사해보라고 전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전역에 뭐 타코 트럭부터 해서 딤섬 식당, 스시바, 쌀국수 전문점, 케밥 가게, 또 베트남 요리 전문 몰 이런 게 모두 이민자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유럽식 음식을 내놓은 백인 운영 레스토랑에서도 주방에서 요리하고 서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민자들이고요. 맞아요. 그렇죠. 신문에선 뭐 한인이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인도 물론 다 여기에 포함되죠. 이처럼 이민자들의 손길은 캘리포니아주 식당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만든 다양성, 품질이 전 세계 미식가들을 캘리포니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리스트는 식당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요? 특정 순위를 매기기보단 예.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성, 개성 그리고 음식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식당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일반적인 식당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각 식당의 배경 또 셰프의 이야기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특히 비싼 레스토랑이 부담스러운 독자들을 위해서 유사한 음식이나 스타일을 가진 보다 저렴한 대한 식당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인상적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식당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해도 물론 되겠네요. 한인 식당들도 포함되어 포함이 있습니다. 되어 네. 있습니까? 네네. 네. 최근에 이민자 단속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음식 문화의 메시지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번 리스트는 좀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문은 캘리포니아 음식의 영광은 이민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민자들이 만든 음식 문화가 미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단속 강화가 이어지는데 음식이란 좀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이민자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는 CPI가 발표가 됐고 오늘은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지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의미가 크죠. 네. 첫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세의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항상 얘기해 왔는데 네. 지금 벌써 한 3개월째 물가가 굉장히 낮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약간 좀 의아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관세가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가 안정이 되느냐. 이제 이런 점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경제계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 관세 인상이 가져올 영향이 예상보다 많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서 뭐 상당히 그 소비 부분에 그 조심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좀 고급 물건 사던 부분들을 이제 적은 그 싼 물건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를 웬만하면 안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이미 3월 이전에 관세 인상을 대비해서 재고를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특히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소매 업체인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와서부터 올리겠다 뭐 이런 그 선언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이제 올리지 않은 부분이 있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또 많은 그 좀 현명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안 올라가는 것이다. 또 앞으로도 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한쪽의 의견이 있고 다른 쪽의 의견은 이게 지금 아직 관세 인상의 효과가 나오기는 좀 빨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네, 네. 어느 쪽이냐는 뭐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음. 그 적어도 우리가 이제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건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지금 물가를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거나 또 가격 오른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제적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점은 그 추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이 된다고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서 소비자 행위의 변화에 의해서 좀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면이 있고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실은 수입 물가 상승이 미국 전체 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냐는 현재 상태의 관세가 완전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은 제품 소비가 전체 양의 한 20%가 안 돼요. 그래서 아하.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미국의 이제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모든 조건이 같다 그럴 때 연간 한 1.2% 정도 물가 상승 압력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서비스 부분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치면 이 부분은 결국 뭐냐면 인건비거든요. 아하. 서비스 부분은 대부분의 원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오르지 않는다고 치면은 사실은 금년도 전체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예측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 5월에 그 소비자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은 것은 이제 관세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저 현상이 좋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다. 네, 기저 현상이라는 건 이제 이미 바닥을 깔아줬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오른다고 해도 이제 그 충격을 어느 정도는 이미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만들어줬다. 이런 점에서는 그 5월 또 4월 이때의 소비자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나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옳은 정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까? 네네네.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게 관세 정책의 목표가 물가를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 얘기가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관세 정책의 목표는 지금 물가를 잡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상관이 다른 부분의 얘기를 하는 거고 관세 정책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미국으로 일자리 가져오는 거, 알겠어요. 미국으로 제조업을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그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를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 이게 서로 상관이 좀 다른 얘기냐면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그러면 관세에 의한 그 수입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조심해가지고 소비를 덜 하게 된다. 네네. 그러면 기업의 판매도 줄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소득이 줄거나 소비자들의 소득이 줄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전체 소득 자체가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판매가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 물량이 줄어가지고 관세율이 올라가도 관세로 들어오는 실제 달러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좀 별개의 이슈입니다. 별개의 이슈인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관세 정책이 가져오는 파생 효과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심이 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관세 정책을 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차원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거야. 이거 야단났어. 뭐 미리 사도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야기가 돌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면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세 정책이 목표하는 바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반응이 좀 괜찮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그 모든 분들이 우려를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세 정책을 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과연 물가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이론을 제기한 그 경제학자들도 꽤 있었죠. 왜냐하면 관세로 물가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소비자들이 올라간 물건을 덜 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이미 경제계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경제 현상을 얘기하거나 예측하는 게 힘든 부분이 다른 조건이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똑같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세로 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관세 때문에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안 올라가죠. 물가가 오히려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현상을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항상 좀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수많은 예측이 나오고 수많은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거기에 깔려 있는 대전제는 뭐냐면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제 현상은 사회 현상이고 우리 개인들의 행위에 따른 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절대로 같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적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를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점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아이스의 단속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쇼핑, 외식,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서 소매 체인의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홈디포를 비롯해서.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코카콜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 매장 슈 팰리스도 고객 방문이 급격히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경제에 영향이 미쳐질 텐데 당분간일까요? 아니면은 이 시위와 상관이 당연히 있을 텐데 시위가 계속되면 경제는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민 정책에 따른 부분은 시위는 이제 상당히 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지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소비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죠. 소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했듯이 뭐 당연히 지금 많은 특히 좀 히스패닉 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행동하기를 돌아다니기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소매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록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 히스패닉 계통의 직원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나오는 게 두렵죠. 어쨌든 나오는 게 두려워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제에는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LA에서의 이 시위에 대한 대처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전국적으로 퍼지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이 전혀 이민 정책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제 현재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 방식이 주로 정면 돌파와 강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빨리 봉합된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서 특히 자영업 또 자영업 중에서도 영세업 그다음에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음식 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코카콜라 얘기하셨지만 코카콜라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코카콜라는 모든 음식 체인의 실적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음식 체인이나 음식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술집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상당한 매상에 타격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서 경제는 당연히 악재인데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지금 좀 어려워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제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인데, 네. 이제 이 인건비 상승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그 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많은 그 저임금으로 일하던 그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안 나오거나 돌아가거나 또는 쫓겨나거나 하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주로 이제 비이민자들이 채우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가드닝 서비스라든지 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이게 다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인건비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그분들의 임금이 올라간 비율보다는요, 물가가 올라간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또 그 임금 조정을 통한 이 소득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그런 또 면이 있어요. 면이 있는데, 자 그러려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은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소비가 일어나면서 이 아주 그동안의 불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워주던 아주 초저임금이 그래도 그 합법적인 또는 미국의 시민들 이런 분들로 채워지면서 그분들의 소득이 올라가 가지고 되면은 상당히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소비가 줄어버린다. 이러면은 서로에게 다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과연 그동안의 불체자를 통해서 초저임금으로 서비스를 받아오던 이 경제 구조가 괜찮은 거냐? 아니면 이런 그 아주 초임금의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게 되고 그 자리를 그동안에 일을 못하던 그 미국의 시민들이라든지 영주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좀 더 높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사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균형을 이루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복합적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심각한 얘기네요. 네, 심각한 부분인데 이게 한 번은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형태로든 결론이 날 거예요. 어느 형태로든 결론이 나는데 가장 나쁜 결과는 경제가 나빠지면서 일자리가 늘지도 않고 경제도 나빠지는 게 최악의 상황이고 제일 좋은 건 기업들이 그 본인들의 인건비 늘어난 부분을 이익에서 좀 줄여가지고 물가는 안 오르면서 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면서 균형을 찾는 게 최상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도 아니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지만 이게 잘 이루어져서 조화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빈부 소득 격차, 소득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 하는 점도 이런 얘기는 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은 네. 이게 어떻게 결과가 올 것인가는 상당히 미국 경제의 앞날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보시면은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논문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자, 퀀텀 FNA 최연아 대표 모셨었습니다.